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색 다르지요? 저희가 뭐 그냥 준비한 거 아닙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각오들 하십시오. 요즘 또 회사들마다 사내 복지의 트렌드가 직원들의 마음 건강 지원이다 해서 또 유행하는 거 좋은 건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비보 마음 건강 센터.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줄 분을 특급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미디어랩 시소의 뉴 페이스이면서 이게 진짜 막내입니다. 아저씨 라인 중에 막내가 봉태규였는데 거기를 뛰어넘었어요. 네. 강연계의 아이돌, 마음 건강 멘토 이광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가지고 감정이 변해. 잔소리를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도 다 들이붙는 거죠. 이번에 시소에 들어오게 된 아저씨 막내 라인의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시소 멤버 중에서 제가 제일 안 유명하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뼈 맞는 느낌. 본인이 하신 얘기라. 이거 오늘 전문적인 거는 우리 원장님한테 네. 여쭤볼 수 있는데 이게 예능 채널이라 재미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날리는 타입이라. 그선 뭐죠? 지금 이게 날리는 타입이라. 제가 의외로 유튜브에서 몇 개가 좀 터진 게 있는데 네. 진중한 건 다 안 터지고요. 아. 좀 날리게 나온 거는 그러면 좀 터지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리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너무 또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늘 충분히 좀 날라주시길. 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지만 사실 저를 찾는 분들이 없어야 세상이 좋아진 거다 하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 건강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 뭐 셀 수 없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우울증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하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병원을 가기 전에 사전에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어. 이런 비보의 마음 어떤 건강 센터 프로세스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SNS만 보면 뭐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 마음 체크 테스트, 뭐 리스트 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보에서도 그 뭐 알약 색깔로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네. 똑같은 회색인데 네. 오른쪽 게 빨간색으로 보이면 스트레스가 높은 거래요. 거래요. 왜냐면 제가 만든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양쪽이 다 회색으로 보이면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하. 네. 회색의 다른 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한 40%, 파랑 알약, 빨강 알약으로 보이면 스트레스 지수가 70% 이상이라고.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요? 물어봤더니만 신빙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네. 근데 아예 신빙성이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그래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터널 비전이라 그래서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통합해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떨어져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집중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회색 알약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네. 색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주변 배경에 대한 색깔까지 다 고려해서 이 알약의 색깔을 보게 되면 배경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이 두 개가 동일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얘가 좀 예민한가 보다라고 이해폭도 생각하고 넓고. 네, 네. 내가 받아들이는 그 화의 반응이 좀 줄거든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너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의사 같나요? 완전요. 나름대로 박사입니다. 스트레스 얘기했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진짜요? 대표님에게, 세훈님에게, 내 스트레스요? 네, 세훈님에게, 갑옷을 입은 어린 아이인 세훈님에게. 물론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네네. 게 뭐 MBTI 검사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 가지 네네네. 심리 검사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상태를 나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네네. 적절한 검사가 네. 그림 검사예요. 그림 검사. 그래서 어떤 걸 그려주시면 되냐면요. 비 오는 날에 사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 말씀하셨을 때 떠오른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오. 2명을 그리고 싶은데 2명 그려도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게 뭐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나무가 있는 걸 그리고 싶어요. 이게 나무 밑에 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났고요. 인상을 쓰고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보시고? 아니면 왜 혼자만 우산 쓰고 계세요? CEO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비 오는 날의 사랑 그림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상징하는 대처를? 오. 검사거든요.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네, 대표님, 저를 그렸어요. 세호님. 우산도 큰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라든지 자기 보호를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나무를 먼저 그리셨어요. 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 이쪽 영역이었거든요. 저 약간 뭉클했잖아요. 왜? 저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시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혼자만의 게 지금 아니에요. 이건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생각하신 거죠, 나무를. 세호님께서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이 아름드리 나무 아래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회사 뭐 일 다 그래도 차곡차곡 그래도 했구나. 우리 비보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비보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건 한편으로는 내가 이 회사의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아름드리 나무 밑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네요. 아니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보기에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또 심리학자분들께서 계실 거기 때문에 아 반론 있으면 환영합니다. 진짜 저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전문가한테 제 상황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끙끙 앓는 분들 많더라고요. 혼자 뭐 우울이나 직무 스트레스나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네네. 생각들 때문에 네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들어가시면 직장인 마음 쓰담쓰담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 가면 간단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조금은 위험군으로 나와서 전문가 진료를 좀 받아보세요 라고 뜬다면 그때는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네네. 전문가의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신뢰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네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요. 상담도 받고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정신과 의사 안에서 서로 진료를 봐주는 것 자체가 원칙이에요. 아 그래요?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근데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게 돼 네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의료진 사이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든 환자가 있거나 하면은 네네. 이야기도 드리고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한 조언도 얻을 때도 있고요. 제 마음도 좋네요. 조금 다독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과 의사도 사실 이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는 얼마든지 감기에 걸리듯이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자기 마음이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뭉개지 마시고 간단한 검진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영역은 많으니까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보 마음건강센터 오늘 오픈을 하면서 일단은 마음건강 멘토인 우리 이광민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회사에 오셨으니까 회사 직원들 비보에 또 시소에 있는 또 쇼보에 있는 직원들 마음 상태를 익명으로 한번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사연을 한번 쭉 드릴 테니까 한번 아이디가 일단 드리켜님이세요. 무슨 사연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술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애주갑니다. 기쁘면 기뻐서 한 잔, 슬프면 슬퍼서 한 잔, 힘들면 힘드니까 한 잔, 비 오면 막걸리, 운동 후엔 생맥, 삼겹살엔 소주. 에브리데이 해피 알코올 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술 한 잔 딱 해줘야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에요. 술 안 먹는다고 손이 떨리거나 잠이 안 온다는 건 아닌데 저 혹시 알코올 중독인가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애주가시잖아요. 아, 저 술 좋아합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사연에서 그나마 가장 건강한 측면은 이거예요. 에브리데이 해피 알코올데이. 아, 해피. 술 마실 때 이왕이면 즐겁게 마시는 게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WHO에서 한 잔의 술도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걸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들 놀라시네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술과 비슷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참 많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맵고 짠 거 먹는 거. 밤늦게 먹는 떡볶이. 그것과 동일한 거죠, 술도. 그렇게 내가 이 술을 통해서 그 다음날 그래도 활기차게 일을 지속해낼 수 있다 그러면 네네. 이거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악이다. 근데 술을 마실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나는 막 내가 우울한 거를 막 술로 푸는 거. 맞아. 또 한 게 안 좋은 게 잠자려고 술 마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해피하게 먹는데 필름이 자주 끊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름이 끊겼는데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서 잘 자고 사고도 없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네. 근데 다만 주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술 마시면 개가 되는 거죠. 주사는 안 바뀌어요. 주사는 결코 안 바뀌어요. 술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감이 끊으셔야 됩니다. 그냥 덧붙여서 내가 술 중독인가 아닌가. 네네.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 중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은요.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다. 네. 그럼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이지. 네. 술을 안 마셨을 때 내 몸에 다른 안 좋은 현상. 반응이 일어나는 그럼 이게 중독입니다. 심지어 환각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알코올 금단은 네. 환각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온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환각이 와요. 그것까지는 아니지. 아직 없지 우리. 잘 살펴봐봐. 술 먹는데 막 긁는다거나 이런 친구도 있는지. 대표적인 게 손 떠는 거죠. 술 안 마시면 손 떠는 사람. 근데 술을 마시면 바로 좋아져요. 심각한 중독이죠 그 정도면. 이거면 이제 이게 술에 금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가 되면은 알코올 중독 위험이 높다라고 높다. 생각하고 술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돈콜미 돈콜미님. 전화가 너무 싫어요. 수기한테도 사연을 받은 거야? 그건 아니야? 평소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업무 외에 가족, 친구, 애인과도 주로 톡을 합니다. 업무 전화가 올 때면 머리가 새하얘져요. 심지어 너무 편한 직장 동료가 이거 어떻게 됐어? 라며 전화를 해도 버벅대기 일쑤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 톡도 괜찮은데 전화 통화는 너무너무 싫은 저 어떡하죠? 제가 그래요. 아니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얼마나 심하냐면요. 네. 전화로 음식 주문을 못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통닭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통닭 시킬 때 제 동생한테 부탁하고요.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그럼 어떡해?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화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 즉흥성도 너무 높은 상황이고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반면에 문자는 좀 다르죠. 문자나 SNS는 글을 쭉 적고 난 다음에 생각할 보내고 수 난 있고. 다음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SNS 너무 잘 돼 있죠? 문자 서비스 있죠? 보다 안전한 루트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선호되고 전화는 약간 거부감 반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반대거든요. 전화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톡으로는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줄여서 넣기가 너무 어렵고 상대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극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 처방을 줄 수 있나요? 우리 때는 이랬어요. 그 문자를 어른들한테 보내면 예의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저 대학 때도 막 선배들한테 오. 문자로 막 인사드리고 하면은 야, 너 예의도 없이 무슨 선배님들한테 문자로 연락을 하냐? 전화 드려야지. 그러면 저는 이제 전화를 진짜 짧게 통화 연결을 딱 한 2번 나온 다음에 끊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쁘신 것 같아서 문자로 대신 연락을 드립니다. 이거 좋은 솔루션이다.
이제 전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화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잠깐 밀어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진짜 게 좋은 오히려 나을 수 방법이에요. 있어요. 제가 똑같이 해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좋은 솔루션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소 타는 중.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워라밸이 균형적이지 않은 업계이다 보니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작년 연말부터 일만 하다가 1년이 갔네.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뭔가 나 들으라고 하시네. 스트레스 그림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 근데도 눈앞의 일을 보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친구랑 만나기, 취미 활동, 심지어 집안일도 다 제쳐두고 모든 체력과 마음을 일에만 쏟는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는 요즘 이게 번아웃인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 삶의 워라밸을 지키기 위한 방법 있을까요?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거의 뭐 111로 한 해가 다 지나가시잖아요. 네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번아웃이 지나갔어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번아웃인지 몰라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몰랐다가 어느 날 뒤통수를 친 것처럼 전화기를 한강에 집어 던지고 싶다 생각을 딱 한 순간 이거 나 문제 있다. 이렇게 맞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사인이 왔다. 나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왜 힘든지에 대한 마음을 제가 알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뭐가 힘든데 이 나를 누르고 있는 책임감과 일에 대한 욕심, 늘어가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오면서 이거를 내가 내 마음을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과 나를 조금씩 분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한 시간들, 뭐 운동하는 시간, 캠핑 다니는 시간 이런 걸 일부러라도 좀 빼고 그랬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고민 해결됐는데요? 번아웃이 왔다라고 느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일의 성과가 있나? 내 일의 성과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번아웃이 와도 번아웃을 못 느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 어느 순간 통장 잔고를 딱 봤더니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과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번아웃 오기가 되게 쉬워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경우. 완벽주의.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성과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성과로 인한 번아웃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반감돼 버려요. 그럼 나의 목표를 낮춰야 돼요. 콱콱 와닿아요. 진짜 팍팍 와닿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나를 위한 시간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은 반드시 별도로 빼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코 못해요. 결코 못해. 결코 못해요. 이 요일,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해놔요. 그래야지만 이게 유지가 돼요. 적으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또 다른 일이 되는 경우죠. 그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대개는 이제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느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피곤이 따라오는 것처럼. 맞아요. 자, 다음 꼿꼿한 기린님. 제가 유독 소리에 민감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리에 취약해요. 재채기 소리, 코 훌쩍이는 소리, 큼큼, 목 가다듬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 등등 사람이 내는 반복적인 소리에 거슬리다 못해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짜증난 제 모습에 내가 이상하고 속이 좁은가 봐 싶어 자책이 듭니다. 이렇게 소리에 예민한 것도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자, 이거는 뭐 증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같이 높아져요. 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안 듣던 소리들이 자꾸 귀에 꽂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내가 요즘 불안이 높나? 이런 걸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거기에 꽂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리에 꽂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층간소음.
층간 소음은 일정 부분은 망상의 수준으로도 봐요. 모든 층간 소음이 다 그런 건 네,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일정 부분. 네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 같이 살아요. 네. 다른 가족들은 다 신경 안 써요. 근데 나한테만 층간 소음이 들려요.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찾아서 들어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또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것만 계속 귀를 열고 듣고 있게 되면 위에서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또 층간 소음이네. 이거는 나의 과잉반응. 그러니까 내가 소리에 좀 민감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패턴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겠네요. 이럴 때는 나의 민감함, 나의 과민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집중을 중립적인 그 한 가지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숨만 잘 쉬어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가부좌를 틀고 각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떨 때는 그냥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킁킁거리던 아니면 키보드 소리가 들리던 이런 생각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발바닥의 감촉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죠. 발걸음에 민감해지면 어떡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나의 예민의 포인트가 소리에서 이 촉감으로 오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중립적인 집중거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걷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나는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네? 이러면 이제 중립적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바꿔야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네. 그 호두 두 개 네. 만지작 했죠, 거리고 했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묵주반주 이렇게 맞아요, 쭉 맞아요. 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 다 명상이에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스트레스 볼이라 그래서 어, 어른들도 감촉을 느끼면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그냥 그 순간 이거 이렇게 만지작 거리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여기에만 그냥 생각이 가니까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데는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상당히 알차요. 비보TV 개국이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알찹니다. 다음 하늘이 도왔다님. 얼마 전 김수용님이 쓰러졌던 그 촬영 현장. 그날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정신없이 처치를 하고 난 후 병원으로 이동하신 수용님의 부활 소식에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진짜 부활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후로 미디어나 주변의 사건 사고 소식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날의 강력한 기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 안 그래도 내가 걱정을 했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장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말하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일종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라우마 상황이 그때 당시에 끝난 거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완전 다른 거겠네요. 완전 다른 거죠. 오. 지금 말씀 주신 이 상황은 일단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행히 잘 모든 게 다 네. 마무리가 부활이 잘 되고 되셨고. 네, 그리고 건강해지셨고 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네. 생기는 반응인데 그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회피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외 촬영이 있어요. 네. 근데 야외 촬영을 나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떠올라요. 어. 저 야외 촬영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누가 좀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가평에 수기대비 촬영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 현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거가 제일 좋지 않은 거라는 그게 거죠.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오. 근데 거기서 내가 한번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트라우마는 더 강화돼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네. 그 트라우마 상황이 떠오를 만한 상황들을 내가 끊임없이 계속 경험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은 해봤더니만 괜찮거든요. 네. 또 해봤더니만 또 별일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의 영역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점점 희석돼요. 중화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괜찮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비보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어. 왜냐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이 계속 앞으로 나가요. 맞아요. 킵고잉 해야 되니까. 이거 근데 이 친구는 한번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친구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네. 누군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우리 전문가를 주치가 있어?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걱정하지 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원 사연들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우리 비밀보장에서 실제로 한번 모셔서 뭐 우리 수기사님 같이 있을 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순한맛 면담이고요. 센 면담. 저 상처받는 척 잘해요. 아 그래요? 척! 척을 잘해요? 상처받는 척 잘해요. 그것도 어떤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스킬인가요? 아니요, 상대방한테 상처받았다는 척을 해야지 뭔가 그만두니까? 순화시켜 주시니까. 오! 오늘 이 상담을 함께 하셨는데 일단은 좀 2026년을 잘 킵고잉 해야 네. 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요런 것만 잘 지켜보자라고 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는 자꾸 거창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 한 해 살아왔듯이 올해도 그냥 꾸준하게 살아내자. 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시소 비보에서 네. 앞으로 하게 될 여러 가지가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부 땡땡이들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한 해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원장님하고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마음 잘 지키시고 소소한 거에 감사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